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의 이정아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4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날 밤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도윤이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민원인 대하듯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이 시작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이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접시를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단 하나뿐인 아들 도윤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는 제가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좋은 대학을 보냈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입니다. 제 손톱 밑대가 까맣게 베이고 튀김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도 전혀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도윤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자부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합니다. 한 달 전부터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면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빠도 제 전화만큼은 꼭 받았는데 말입니다. 요즘은 10번을 걸어야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며느리 안세림이 대신 받습니다. 어머님, 도윤이는 회의 중이에요. 어머님, 도윤이는 출장 가 있어요. 어머님, 도윤이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세림이의 대답은 항상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안부라도 물어볼까 싶어도 이미 전화가 끊긴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묘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저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리가 늦어졌던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문득 도윤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아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세림이 목소리였습니다. 세림아, 도윤이 있니? 어머님, 도윤이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 11시에
벌써 잠이 들었다고요. 도윤이는 원래 올빼미였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책을 보거나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11시에 잠들어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깨우지 말고. 근데 세림아, 도윤이 요즘 어떠니?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럼 어머님 늦었으니 이만 끊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하듯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보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닦고 또 닦아 반질반질해진 조리대, 기름때가 겹겹이 쌓인 환풍기, 손잡이가 닳아서 헐거워진 냉장고.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불을 끄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가 낡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며느리 세림이는 왜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도윤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의 며느리만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내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통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1접시, 김밥 2줄, 오뎅 국물 1그릇.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저는 고추장을 풀며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며느리하고 사이 좋으세요? 뭔 소리요? 며느리가 어딨어요? 아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아, 그러시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자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5번 만에 받았습니다. 네.
역시 세림이었습니다. 세림아, 나야. 도윤이 좀 바꿔줄래? 어머님, 도윤이는 지금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어요.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샤워 끝나면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도윤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핸드폰을 붙들고 도윤이를 기다렸지만 아들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며느리 세림이만 전화를 받았고 그 짧고 차가운 대답들만 들려왔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게를 열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임시휴업 팻말을 붙이고 버스를 탔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또 세림이가 받을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찾아가서 직접 아들 얼굴을 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윤이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제 분식집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반듯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에서 문을 열고 나와 14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세림이었습니다. 깔끔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연락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도윤이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 도윤이 있니? 네, 있긴 한데요. 지금 상태가 왜 어디 아프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생활감이 없었고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안방에 있어요. 제가 깨워볼게요. 세림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얼마 후 안방 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앞에 선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도윤이는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져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어디 아프니? 저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세림이가 재빨리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별일 아니에요.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세림이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저 눈빛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좀 봐.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도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투도 느렸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세림이가 날 잘 챙겨줘서. 그 말을 할 때 도윤이는 세림이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림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도윤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 도윤이의 모습은 의지가 아니라 마치 종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아, 너 밥은 제대로 먹니? 약은 무슨 약을 먹는 거고? 약?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도윤이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약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가방에 약이 왜 저렇게 많니? 세림이가 재빨리 가방을 닫았습니다. 아, 그건 영양제예요. 도윤이가 체력이 떨어져서 제가 챙겨주는 거예요. 영양제가 저렇게 많이 필요해. 네, 종합영양제, 비타민, 오메가3,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요. 세림이의 대답은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봉지들이 일반 영양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색 봉투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집에서 보양식 좀 해줄까? 삼계탕이라도 고아서 가져다 줄게. 아니, 엄마. 괜찮아. 도윤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림이가 다 해줘. 엄마는 가게 일도 바쁘잖아. 도윤아, 엄마가 바빠도 너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제가 다시 말하려는데 세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세림이가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테이블 위에 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회사 일도 복잡하고 관리할 게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윤이 월급이랑 통장 관리를 맡으려고 해요. 그게 도윤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내가 맡는다고. 네, 어머님. 도윤이가 이렇게 힘든데 돈 관리까지 하면 더 힘들잖아요. 제가 대신 해주면 도윤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림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뭔가 섬뜩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도윤아, 너도 그게 좋겠니?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요. 응, 엄마. 세림이 말이 맞아.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말을 재생하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세림이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체 왜 저렇게 변한 건지, 며느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며느리 안세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초점 없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세림이가 서류 봉투를 내밀며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전화를 걸어봤자 또 세림이가 받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이정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등기우편이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서명을 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니 부동산 계약 대행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대행 사무소라니 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도 진행한 게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 우편인가 싶었지만 등기로 온 걸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저는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증여 계약서, 완료 확인서. 계약 당사자는 증여자 강도윤, 수증자 안세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세림이에게 증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완료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도윤이 집을 방문하기 바로 며칠 전에 이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초안.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강도윤은 모친 이정화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며 해당 재산은 배우자 안세림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아래에는 도윤이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아직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안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아직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서 받을 상속을 포기하고 그걸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겁니까?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담보가치평가서. 대상 부동산은 저희 분식집 건물과 그 땅이었습니다. 평가 금액이 적혀 있었고 담보 설정 가능 금액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세림이가 노린 건 도윤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제 재산이었습니다. 도윤이 명의 아파트는 이미 세림이에게 넘어갔고 이제 남은 건 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도윤이를 통해 제 재산까지 세림이가 가져가려는 수순이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림, 너 도윤이랑 나를 다 뺏으려 했던 거니? 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세림이가 항상 중간에서 막았던 것, 도윤이의 눈빛이 초점을 잃었던 것, 그 많은 약봉지들, 통장 관리를 맡겠다던 말,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분식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에는 칼자국이 수없이 나 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도윤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제 노후나 제 행복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아들을 조종하고 제 아들 재산을 가져가고 이제는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 각서는 아직 초안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려워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미는 이미 도윤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도윤이에게 서명하게 만들면 제가 죽은 후 제 재산은 자동으로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죽기 전에도 뭔가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담보가치평가서가 여기 있다는 건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치울 계획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증여 계약은 이미 합법적으로 완료되었고 상속 포기 각서는 아직 초안일 뿐입니다. 경찰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찾아갈까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제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윤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세리미로부터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도윤이가 저 상태로는 세리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마라, 세리마. 제발 도윤이가 직접 받게 해줘. 하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은 건 세림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세림아, 도윤이 좀 바꿔줘. 지금 당장.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데. 바꿔달라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손님한테도 한 번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윤이는 지금 회사에요. 퇴근하면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당장 도윤이 바꿔줘. 어머님, 정말 회사예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리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가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류 내용과 도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제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리미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세림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예전에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세림이가 강남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요.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전 9시쯤 도윤이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계속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9시 20분쯤 세림이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림이는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잠시 후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뭔가 깜빡하고 다시 돌아올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림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들킬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403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예전에 도윤이가 만들어준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도윤이가 혼자 살 때 만들어줬던 열쇠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버리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뒤를 돌아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깊고 느렸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저는 아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일어나봐. 그제야 도윤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도윤아, 괜찮니? 졸려, 엄마. 너무 졸려. 도윤이는 그 말을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흔들어도 도윤이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약을 먹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약통을 집어들고 라벨을 읽었습니다. 졸피뎀이라는 이름의 수면제였고 복용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알. 그런데 약통을 흔들어 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처방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약이 거의 다 없었습니다. 다른 약통도 꺼냈습니다. 항불안제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이 약들을 과다 복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도윤이에게 과다 복용시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강도윤, 진단명은 중증 우울증 및 불안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보니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고 의사 서명도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이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세림이가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세림이는 도윤이 앞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걸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계약자는 강도윤, 피보험자도 강도윤, 보험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익자는 안세림이었습니다. 계약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증권을 바라보며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세림이는 도윤이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가짜 진단서는 도윤이를 정신질환자로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과다 복용시켜 도윤이를 약물 중독자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 뒤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파트 증여도 상속 포기 각서도 모두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도윤이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러고 나서 죽이는 겁니다. 세림, 넌 우리 도윤이를 죽여서라도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보험 증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이를 돌아봤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약물에 취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우려 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경찰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곁에 앉아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해줄게. 저 나쁜 여자한테서 너를 빼내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세림이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림이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올 때까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 세림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림이라는 악마 같은 여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제 아들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이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요? 하지만 가짜 진단서와 보험 증권만으로 세림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세림이는 교묘하게 모든 걸 합법적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세림이 입으로 직접 자백하는 증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전자제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평일에 가게 문을 닫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자제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작고 눈에 안 띄는 녹음기 있나요? 녹음기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그냥 필요해서요. 주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립스틱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작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티 안 나고 녹음 시간도 12시간이나 돼요. 음질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걸로 주세요. 저는 값을 치르고 녹음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췄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림이가 본심을 드러낼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세림이가 원하는 걸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바로 제 재산 말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세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세림이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세림아,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세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중요한 일이야. 어머님, 저 지금 회사인데요. 퇴근하고 갈까요? 아니야, 점심시간에 잠깐만 와줄 수 있니? 우리 가게로 와. 뒤편에서 조용히 얘기하자.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림이에게 경계심을 주면 안 됐습니다. 알겠어요.
12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저는 가게 뒤편 골목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확히 12시에 세림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세림아, 이리 와서 앉아. 애기 좀 하자. 저는 뒤편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세림이는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세림아,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뭐려? 도윤이 일 말이야.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세림이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제까지 이 가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림이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 이 가게 건물이랑 땅 말이야. 도윤이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도윤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니. 그러니까 어쩌시겠다는 건데요. 세림이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생긴 겁니다. 너한테 물려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차피 도윤이 아내니까 같은 거 아니겠니?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세림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가 번뜩이는 걸 봤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럼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나도 도윤이 걱정되고 너도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세림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거면 빨리 하셔야 해요. 왜 급하니? 네. 사실은요. 세림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정신적으로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도윤이가 요즘 멍한 것, 약도 먹고 있고요. 사실 중증 우울증이에요. 의사가 말하길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림이는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재산 정리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해요. 나중에는 도윤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간단해요. 어머니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세림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도윤이가 지금 제 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약 좀 먹이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서류에 사인도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림이는 지금 자기가 도윤이에게 약을 먹여서 조종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세림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약을 먹인다니. 어머님,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도윤이가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조절하고 있어요. 도윤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생기지 않게요. 딱 적당히 말 잘 듣게만 만들고 있어요. 세림이는 이제 완전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에는 가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빨리 결정하세요. 재산 정리하실 거면 이번 주 안에 하세요. 제가 부동산 사무소랑 다 연결해 놨어요. 서류도 준비해 뒀고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어야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어머님 생각하실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세림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알겠다. 이번 주 안에 할게. 좋아요. 그럼 제가 내일 서류 가지고 올게요. 어머님은 도장만 준비하세요. 세림이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어차피 도윤이 통해서 넘어올 거 바로 저한테 넘기시는 게 나아요. 중간 과정 생략하는 거죠. 세림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림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림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어요. 약 좀 먹이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어머니였습니다. 세림이와의 대화를 녹음한 그날, 저는 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 도윤이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 그리고 제가 받았던 등기우편 서류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찍어둔 사진도 프린트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되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40년 인생을 살면서 경찰서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계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제 며느리가 아들을 약으로 조종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형사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여러 개의 책상이 놓인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한 형사님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변한 것, 며느리가 전화를 막은 것, 등기 우편으로 온 서류들, 아들 집에서 발견한 약과 가짜 진단서, 그리고 어제 며느리와 나눈 대화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이 그리 진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건 가정사 아닌가요? 며느리랑 갈등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약물로 조종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적인 범죄라고요. 어르신 말씀은 알겠는데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 상속포기각서 초안, 담보평가서, 가짜 진단서, 보험증권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라고 하셨죠? 네, 병원 이름을 검색해 보니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증권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네요. 네, 제 아들 명의로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수익자는 며느리입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어르신,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을 증여하는 건 흔한 일이고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는 것도 일반적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져왔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까? 형사님, 제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녹음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림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어요. 약 좀 먹이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서류에 사인도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형사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녹음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서 형사님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님은 옆 책상에 계신 선배 형사님을 불렀습니다. 두 분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선배 형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배우자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편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아드님 집 주소를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형사님들은 제 진술을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에 영장을 받아서 현장에 가겠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 어르신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저는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밤 9시쯤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어르신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타고 도윤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사님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403호 앞에 섰습니다. 형사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세림이었습니다. 세림이는 문 앞에 선 경찰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세림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고자질했어요. 세림이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세림 씨, 일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림이는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장이 있으면 다 해요. 안세림 씨, 진정하시고 협조해 주세요. 경찰들은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도윤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도윤이를 흔들었지만 쉽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약물 검사 필요합니다. 119 불러주세요. 다른 형사님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협탁 서랍에서 약들이 발견되었고 서류 파일도 압수되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폰도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세림이는 점점 더 발악했습니다. 이거 다 불법 수색이에요. 저 노인이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믿지 마세요. 안세림 씨, 우리한테 녹음 파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 있죠. 형사님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세림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 좀 먹이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세림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건 그게 아니라 안세림 씨, 배우자 학대,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세림이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 안 잡혀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세림이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림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노인이 다 꾸민 거예요. 재산 빼앗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도윤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곁으로 달려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너 구했어. 도윤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구급대원들이 도윤이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구급차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구해졌다는 것,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잡혔다는 것, 그리고 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들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도윤이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도윤이 몸속에는 수면제와 항불안제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기간 약물을 과다 복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해독 치료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도윤이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 이틀 내내 병실을 지켰습니다. 가게 일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약물이 빠지면서 계속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결에 비명을 지르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다 끝났어.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아파트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층 제 작은 방에 도윤이를 눕혔습니다.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을 끓여 도윤이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숟가락도 먹기 힘들어했지만 천천히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도윤이 방에 들어가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악몽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안해. 어느 날 밤 도윤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내가 멍청해서, 세림이한테 속아서, 엄마 고생시켜서. 도윤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나는 눈치도 못 챘어. 세림이가 나한테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걸, 내 통장을 비우고 있다는 걸, 다 빼앗으려 했다는 걸. 도윤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래.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저는 며칠 전 경찰서에서
형사님한테 들었던 말을 도윤이에게 해주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수법이라고 똑똑한 사람도 걸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뒤늦게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도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도윤이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회사도 못 가고, 집도 빼앗기고, 아내는 감옥 가고. 도윤아, 하나씩 해결하면 돼. 일단 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다음 날 저는 형사님이 소개해준 심리 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엄마, 나 정신과 환자 아니야.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도윤아, 마음도 몸처럼 치료가 필요한 거야. 몸 아프면 병원 가잖니. 마음 아프면 상담받는 거야. 결국 도윤이는 제 손에 이끌려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온화한 인상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첫 상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도윤이 표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래. 치료받으면 나아진대. 그래, 그러니까 꾸준히 다녀야지. 도윤이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번 함께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기다리며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도윤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밥을 스스로 먹기 시작했고 밤에도 악몽을 덜 꾸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2층 방에서 내려와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림이 재판 준비가 되었으니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재판 날짜 잡혔대. 엄마가 증인으로 나가야 한대. 도윤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게. 도윤아, 내가 가면 힘들 거야. 세림이 얼굴 봐야 하잖니. 괜찮아, 엄마. 내가 가야 해.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저는 도윤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에 초점 없던 모습이 아니라 또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대.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래. 도윤아, 엄마, 나 법정에서 증언할게. 세림이가 나한테 뭘 했는지, 어떻게 나를 조종했는지 다 말할 거야.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도윤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도윤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도윤이 방에 들어가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했어. 내가 왜 세림이한테 속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니?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벌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런 게 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 옆에서 진짜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 도윤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말이야.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너 이제 많이 나아졌구나. 응, 엄마.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트라우마는 시간이 걸린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아진대. 그래, 포기하지 말자. 우리 천천히 가는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약물에 취해 초점 없는 눈으로 헤매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재판도 남아 있었고 도윤이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세림이가 제 아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돈이나 집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세림이는 도윤이의 자존감과 의지, 그리고 영혼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제 아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도윤이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법정 앞에서 검사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검사님이었는데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화 어르신, 강도윤 씨, 오늘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도윤이는 증인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림이가 들어왔습니다. 세림이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세림이는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이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배우자 학대, 약물 강제 투약, 재산 편취 미수, 문서 위조, 사기. 죄목만 해도 5가지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안세림은 결혼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님이 증거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위조된 의료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림이가 만든 가짜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검사님은 해당 병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 서명도 위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약물 투약 내역이었습니다.
도윤이 명의로 처방된 수면제와 항불안제 기록이 제출되었고 실제 복용량과 처방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방량의 3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약물 과다 투약입니다. 세림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남편을 걱정해서 약을 챙겨준 것뿐입니다. 변호인, 처방량의 3배를 먹이는 게 걱정입니까? 검사님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윤이 명의 아파트를 세림이에게 증여한 서류, 그리고 제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 초안까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물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이 서류들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재산 편취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세림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어요. 약 좀 먹이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세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은 피고인이 직접 자백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검사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증인 이정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아드님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며느리는 제 아들을 약으로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보험금까지 노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제가 직접 아들 집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약봉지들과 가짜 진단서, 그리고 보험 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있던 모습, 깨워도 깨어나지 않던 모습, 그 모든 걸 말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검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세림이를 바라봤습니다. 세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다음은 도윤이 차례였습니다. 도윤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세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똑바로 앞을 봤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결혼 후 계속 이상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제게 약을 먹이면서 이게 영양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내니까요. 하지만 그건 수면제와 항불안제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재산을 가져갔습니까? 네, 통장을 관리한다며 비밀번호를 다 알아냈고 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옮겼습니다. 저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도윤이는 끝까지 증언을 마쳤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도윤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세림이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판사님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안세림은 배우자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가 명백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림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로 증여된 아파트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처리한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세림이는 교도관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세림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도윤이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그래, 도윤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젠 걱정 없다. 우리 도윤, 다시 살면 돼. 도윤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게 일 도와줄게. 엄마 혼자 힘들었잖아. 도윤아, 천천히 해. 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아니야, 엄마. 나도 뭔가 해야 해. 일하면서 다시 사는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2층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악마 같은 며느리로부터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간들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도윤이의 초점 없던 눈빛, 세림이의 차가운 미소, 그 모든 게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옆에 도윤이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가족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72의 늙은 분식집 주인이지만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되찾은 평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